안녕하십니까. 한 아세안 물류 비즈 싱크 포럼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물류 환경 변화 대응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 디지털화를 앞당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물류 산업을 둘러싼 물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으로 세 번째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션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발표자와 토론자를 무대로 모셔서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전체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한국어는 채널 1번, 그리고 영어는 채널 2번이고요. 발표자분들은 15분에서 17분 안에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철 교수님이신데요.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 박호철 교수님은 지난 8월까지 부산 항만공사 글로벌 마케팅 사업 단장님을 역임하시다가 이제 대학에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물류와 항만, 이 필수적인 연결점에 대해서 항만의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무대는 박호철 교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대에 근무하는 박호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현재 글로벌 물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부산항의 어떤 그 대응 전략이라든지 부산항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이제 그 컨텐츠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먼저 우리 이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그 창궐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그 국제 승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1년 수개월 동안 저 상태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이런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부산항에 크루즈의 방문 숫자는 제로입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 편에 보면은 only technical calls, 즉 말해서 이제 기름이라든지 선원들의 어떤 그 식용품 이런 것을 서플라이하기 위해서 방문한 그 이외에는 부산항에는 마찬가지로 크루즈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제가 이제 2020년도에 부산항의 물동량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이제 부산항의 아주 전략적인 화물이 이제 환적 화물인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의뢰의 수출입 화물이야 예상을 했겠지만 5.3% 마이너스였는데 환적 화물은 3.2%가 증가한 약간 특이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산항의 전체 선박들의 기항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전적으로 예상했던 바 그대로이죠, 그죠? 전년에 비해서 약간 제 컨테이너배 같은 경우는 한 6.6%의 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팬데믹으로 전개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IMF라든지 월드뱅크는 이 해운 기업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손실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실제로 선사들은 여기에 아주 유례없는 그런 그 블랭크 세일링, 즉 말해서 서비스를 줄이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 아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전혀 예상하고 이렇게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그죠? 요 그래프가 이제 올해 3월달까지 미국의 수입 화물의 월간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21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6월부터 해서 사실상 이 코로나 영향으로부터 미국은 상당히 벗어나 있는 이런 아주 화물의 그 수입 화물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미향 유럽의 해상 운임의 그 트렌드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이런 트렌드를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상하지 않게 운임이 급등한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글자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요즘 뭐 이 글로벌이 물류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큰 이 하나의 키워드랄까요? 가장 많이 우리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바틀렉, 바로 이 점이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런 현상들을 그 무엇이 만들었느냐? 이것은 뭐 우리가 저보다 뭐 훨씬 더 이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예측도 많이 했겠지만은 항만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은 항만의 적체였습니다. 항만의 그럼 적체가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인데 북미 지역의 항만의 적체가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하나의 캐스케이딩 이펙트로 해서 전 글로벌리 항만에 이게 지금 이제 다 번져간 이런 현상들이죠, 그렇죠? 항만의 특히 북미 지역에 대부분의 항만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바틀렉 현상은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코로나에 따른 이런 그 인력의 감소, 뭐 미국 정부가 아주 크게 큰 판을 벌이고 있는 이런 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실제로 항만에 종사하던 분들이 여기에 지금 복귀를 하고 있지 않다, 막 이런 점도 이야기를 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전보다도 이게 북미 지역의 대부분의 항만들이 아직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 화물의 아주 폭증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항만의 운영이 이 시스템이 지금의 현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데이터는 통상 미국에 들어가면은 뭐 일주일은 기본이고 대기 시간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그 우리 시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이런 내용을 보니 이런 그 항만에 있어가지고 어떤 선석의 이 항만의 체증이 전 세계 글로벌 해운 산업의 이 선복의 약 16%를 테이크어웨이 가져갔다, 이런 통계를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해상 운임의 급등, 이런 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역시 올해 4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봐왔던 부산항의 야드 점유율입니다. 77.4%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현재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0% 이상이 되겠죠. 이것은 뭐 우리가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뭐 화물 연대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이런 그 사회적 재난 때 경험했던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럼 이게 뭐 부산항이 이게 이제 운영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됐느냐, 이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TPS 상로의 부산항이 가장 위치상으로 보자면은 중심적인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배들의 어떤 연쇄적인 이런 그 딜레이가 부산항을 이렇게 지금 이제 같이 더불어서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자, 이게 이 그래프가 선사들의 연도별 정시성이죠, 그죠? 뭐 오른편 이제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2020년도인데 뭐 보시다시피 선박의 정시성을 지키는 이런 선사들이 결국은 뭐 한 40%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지금은 2021년도 들어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상태가 좋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이제 그렇다면 상해는 어떠느냐? 상해에서 LA 롱비치 또는 상해에서 로텔담까지의 해운 기업의 어떤 그 선박 정기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과 마찬가지로 상해에서 LA 롱비치 쪽으로 가는 이 구간에 있어서는 정기성이 겨우 10% 정도 불과할 이 정도입니다. 90%가 스케줄을 지키지 못한다. 뭐 크게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특히 여기는 그 용어를 그 상체에 소금을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은 잘 아시는 에버그린의 에버기븐호가
아시아, 유럽의 아주 중요한 이런 핵심 트레이드 라인을 한 일주일간 이렇게 블로크했고, 앞에 있는 그 항만은 우리 얀티안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클로즈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런 물류 소통로라든지 이 항만에서 이러한 아주 더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죠? 2009년도에 좀 하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때와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상과는 좀 다르게 GDP는 훨씬 더 떨어졌는데 컨테이너 트래픽은 그렇게 우리 옛날에 과거 글로벌 우리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리만 사태 때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이런 점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점은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의 어떤 규모 자체도 굉장히 지금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화물 수요가 폭증이 벌어졌죠, 그죠? 우리가 코로나19 때 전혀 이런 현상들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은 오히려 물등에 줄 것으로 봤지만은 우리가 이카머스라든지 우리 미국의 대형 그 리테일러들이 어떤 그 인벤토리 시스템을 옛날에 저스트 인 타임 베이스에서 이제는 충분한 앰플 인벤토리, 즉 말해서 충분한 그 공장의 셧다운을 예상해서 미리 화물의 충분한 재고를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화물들을 수요보다는 좀 더 높게 이런 그 수입한 이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10분간 제가 벌써 글로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속도를 좀 높여야 아무래도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이제 부산항의 이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곳이 이제 신항이고 오른쪽 편에 있는 북항입니다. 이게 이제 부산항의 현재의 상태고요. 부산항은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항만입니다. 그리고 부산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산항이 대한민국에서 처리되고 있는 2020년 기준 약 2,900만 TEU 볼륨 중에서 약 75%를 부담하고 있는 아주 넘버 2와 넘버 3하고는 비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5년간의 부산항의 화물들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전략이 단연코 이것은 환적 화물을 증가해서 변치 않는 동북아의 중심 항만의 위치를 이어나가는 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 부산항으로 봐서는 환적 화물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부산항이 우리가 지금 신항 같은 데는 지금 이제 환적 화물만 하더라도 전체 화물 1,500만 TEU 이상 중에서 약 65%가 환적 화물인데 왜 그러면 부산항이 이렇게 큰 환적 항로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해외 항만과의 연결성,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그 서비스 면에 있어 가지고요 아주 양호한 점, 이런 점이죠, 그죠? 계속해서 이것은 부산항의 해외 항만과의 연결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웅크타드에서 발표한 그 세계 항만 연결성 지표를 보니까 부산항이 작년 하더라도 이제 그 3위였는데 아마 올해인가 아마 이게 한 단계 아마 내려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항은 오늘날 환정항이 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러한 미국과 가장 가까운 아시아 대형 항만이라는 점,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이 사이에 위치해서 이들 항만과 아주 뛰어난 네트워크로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런 점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특징 짓는 이런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산항의 현황이었고요. 이거는 크루즈는 간단히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21년부터는 크루즈 거점에 부산항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은 항만의 인프라 면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충분히 많은 이 동북아시아의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상의 준비는 현재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사실상 핵심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건데, 부산항도 약간 이 글로벌 대형 항만 중에서 조금 제 느낌상
약간 좀 뒤쳐져 있다라는 이런 점을 들었지만은 최근 와서 굉장히 이 항만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이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체인 포털이라는 이런 제3세대 시스템이었어요.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그 포트 미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BPA 넷 여기서 이제 체인 포털 이 점을 하고 있고, 결국 이것은 체인 포털이 결국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항만의 플레이어들이 여기 협조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최영림 교수님께서도 그 쉐어링과 예를 들어서 하나 중요한 게 이 콜라보레이션 이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결국은 항만이 결국은 더 스마트해지고 연결성을 이렇게 좀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항만의 플레이어들의 어떤 이런 이 리소스의 어떤 그 공유라든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글로벌리 보자면 지금 큰 화두가 결국 이것은 디카보나이제이션, 즉 말해서 탈탄소화인데 항만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부산항도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왼쪽편에 보이는 것이 이제 부산항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20년 9월 작년 9월부터 ECA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IMO는 삭스의 배출량을 0.5%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ECA로 지정된 이 대한민국의 5개 항만에서는 0.1%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환으로 어떤 그 스피드를 갖다가 줄이는 이러한 스피드 리덕션 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인센티브하고 이렇게 좀 줘가면서 그것을 많이 독려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구 기후 변화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항만에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러한 각종 이니셔티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이고, 모든 사람들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단 우리 부산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전기화, 정말 지금 디젤에서 디젤에서 전기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의 사례를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재생 리사이클링 우리가 이제 그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그 태양광이라든지 그라운드 히트라든지 이런 그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이런 그 예를 몇 가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부산항도 이제 스마트 포트의 그 멤버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항만공사에 근무할 때 우리가 이제 항만도 이렇게 해운 기업들이 shipping alliance가 있는 것처럼 항만도 이제 체인 포트라 이래가지고 항만 간 항만 당국이 서로 이렇게 그 연합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저도 한 7년쯤 됐나요 모르겠네요. 아마 그때 제가 함부르크 가서 초대 파운딩 세리머니를 했던 이런 기억을 합니다. 그때 가장 현재 이 스마트 포트의 선두주자는 글로벌리 보자면은 아마 유럽의 함부르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우리 파운딩 멤버들은 이제 유럽에 있는 그 함부르크, 펠릭스토우, 앤트워프 여기 세 개가 있었고, 아시아에는 이제 부산, 시안전, 싱가포르, 미국의 LA 이렇게 7개 항이 체인 포트라는 걸 결성해서 포트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일단 부산항에서 하고 있는 그 디지털 트윈 이런 거죠, 그죠? 내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지금 최근에 아마 곧 이루어지게 될 게 VBS라는 거죠, 그죠? 베슬 부킹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난관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 부산항이 좀 더 스마트해지고 항만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인 이러한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노력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신항에 있는 거기 있죠. 우리 이제 배후단지 이게 이제 스마트 공동 물류인데 여기에도 스마트 로지스틱 기법이 이제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마치 우리 키파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항만공사에서 약 12만 스퀘어미터에 대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점들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현재 부산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첫째, 부산 뉴포트 익스펜션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항만 배후 단지
프리 트레이드 존 확장,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부산항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1번, 2번이 오늘 우리 물류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은 끊임없이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어디든지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돌이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정대로 신앙을 계속 계획도 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케이오스의 상태에서 어쩌면 부산항이 아주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지금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빨간 네모칸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제2신앙 건설 계획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예타가 지금 제가 알기로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아주 주저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 신앙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전항으로서의 그런 아주 엄청난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자유무역지대 그 부분이에요, 그죠? 빨간 부분이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데고 파란 데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신 내용이죠.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 벌어지고 어떠한 여기에 운영자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자 이게 이제 각 국가별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재개발인데 그죠? 이렇게 아마 곧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20분 만에 다 마쳤네요. 제가 사실은 이 자료가 필요하면 한 40분 정도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런 분량을 제가 20분 만에 끝낸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20분 만에 정확하게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 기업이나 또는 그 가정에서 그 평화가 깃들고 기업은 좀 더 나아지는 이런 그 상황들이 오기를 정말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호철 교수님께서 부산항의 현황과 또 발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참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부산 아름답기도 하고요. 이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 동북아 물류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을 응원하고 또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세션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밸류링크 남영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물류 환경 변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시작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밸류링크의 남영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 아세안 물류싱크 앤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표드릴 자료는 코로나19 이후에 물류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플랫폼하고 디지털 테크 기반의 국제 물류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이 주제의 발표를 제가 맡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 자체는 두 가지 챕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바뀌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 두 가지의 챕터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재를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친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 그 다음에 이커머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여기에 요즘 ESG가 나오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기후변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많이 얘기 나왔던 록다운, 록아웃 사태, 그 다음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커머스에 대한 부분, 언택트, 온택트, 이 단어들이 지금 현재 저희 물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이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사실은 팬데믹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 성장해왔던 이커머스 시장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커머스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술 자체가 또한 마켓에서 런칭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 이 팬데믹이라는 이커머스라는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연관성 없는 단어들이
어느 한순간에 연관을 가지고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코로나 이후라고 했는데 사실 애프터 코로나가 될 건지 위드 코로나가 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주변을 덮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7번, 한국으로 따지면 8번에 걸쳐가지고 저런 팬데믹 상황이 왔었고요. 그 주기 자체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건까지 하면은 겨우 평균 6년 정도의 주기로 해가지고 저런 팬데믹 상황이 우리 주변을 덮치고 있습니다. 약 455만 명이 사망자가 발생을 한 걸로 돼 있는데 11월 초였으니까 지금은 저거보다 조금 많이 늦었겠죠.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 팬데믹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없어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변종의 그런 팬데믹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물류 산업의 전방 산업들에 대해서 전방 산업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류 산업의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 제조, 유통, 무역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즘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요소수, 그다음에 석탄,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지금은 좀 잊혀진 일들이지만 불화수소라든지 히토류 같은 그런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신문에 그렇게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셧다운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동하고 집합 제한이 있다 보니까 럭아웃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럭다운 자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 세계대전이 2차례 걸쳐서 있었지만 전쟁도 막지 못한 항공과 해운의 이동을 팬데믹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의 생산, 화물의 이동, 그다음에 그것이 생필품이 집에 전달되기까지 모든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발생을 했고 지금 무인화나 자동화의 얘기가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활이 또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언택트에서 이제 온택트로 온라인이 생활화되는 그런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역시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이 온택트 시대의 생활로서의 전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슈머 입장에서는 온라인화의 물결, 결국은 뭐냐면 쇼핑 자체도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엔터테인먼트도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자체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역시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 등을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퍼니 차원에서도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됐고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라는 그런 단어로 해서 더욱 다양한 직접 모이지 않고 직접 출장을 가지 않고 직접 미팅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세상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 역시도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가 되면서 무인화라든지 자동화의 그런 추세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쇼핑에서부터 업무, 수업, 여행, 의료, 여가, 금융, 마케팅이나 세일즈까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물류라는 산업이라는 거죠. 나머지 산업들은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했는데 물류는 피지컬리 화물의 이동을 수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고 제일 움직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사실은 로지스틱이라는 그런 업무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커머스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물류에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국내 이커머스 레이쇼 자체는 약 20% 전반대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작년 처음으로 35%까지 올라가면서 글로벌리 넘버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넘버원은 중국이었고요. 아마존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이커머스 레이쇼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10% 초반대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20%대를 미국이 점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커머스 마켓 자체가 160조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35% 정도다 보니까 나머지 65%는 예전과 동일한 그런 오프라인 커머스로 서비스가 되지만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온라인이 저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커머스의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직구나 역직구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그런 서비스 카테고리 자체가 1조 달러의 범위까지 저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가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전과 다른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유통해서 생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이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대응이 발생을 했냐면요. 오프라인 커머스와 이커머스의 그런 서비스 카테고리의 차이를 이 도표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커머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가 이제 B2B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 자체에서는 판매자, 제조자라든지 아니면 셀러들은 유통사에 판매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Y텀이나 저희가 도어텀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어에 지정하는 지역이 저기에서 중간에서 보이는 디스트리뷰션 센터, DC에까지가 판매자의 그런 롤이었고요. DC에서 유통업자들이 물량을 본인이 접수를 하고 나면 자기들의 내부 배송망을 이용을 해서 각 스토어 쪽으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매자들이 저런 스토어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라스트 마일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서비스 체계였는데 이커머스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수입서부터 풀필먼트라는 센터에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객까지 가는 라스트 마일, 또 해외까지 판매되는 해외 항공특송 역직구의 모델에까지 이르기까지 누가 관리를 하는 체제를 가지고 왔냐면 이 셀러라고 하는 사람이 토털리 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화물 자체가 수입되는 과정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아니면 ULD 형태로 들어왔다가 중간에서 배송되는 과정에 팔레트라든지 박스 단위로 내려갔다가 풀필먼트 이후에서는 이 하나의 개별 팩, 피스, 파슬 단위로 해가지고 분획다운돼서 그렇게 서비스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류의 서비스 커버리지가 넓혀지고 말았죠. 이거 자체가 앞단의 전방산업에서 변화가 발생하다 보니까 물류산업 쪽으로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물류산업이 변화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앞단의 전방산업이 변하다 보니까 물류산업은 이에 따라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서 밸류링크라는 업체가 또한 어떤 형태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다 보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재편하는 과정 자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는 사실은 코비드 때문에 급속도로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고 빨라진 것뿐이지 사실은 원래도 저렇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프쇼링을 발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오프쇼링이 들어갔던 지역이 일본이나 대만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산지가 다시 한국을 거쳤고요. 그 생산지가 다시 중국을 거쳐가지고 현재는 생산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역시도 인건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생산지를 찾아 떠난 것이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다 보니까 그 속도가 빠르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한 전략 물자 아니면 위생과 관련된 물자들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로 복귀를 시키는 그런 니어쇼링, 온쇼링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 지역이 중미 쪽 아니면 동유럽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동량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올해 상반기까지의 물동량 전체적인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서부터 약 35년 동안의 글로벌 탑10 포트의 순위를 보고 계신데요. 1980년대 이후에 글로벌 탑10 포트에서는 일본 지역과 대만 지역이 언제나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2000년 초반에 중국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에서는 일본하고 대만 자체는 완전히 빠졌고요. 저기에 들어간 나라들이 다 중국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탑10 지역이라는 국가 중에서
지금 뭐 8개 지역이 이제 중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의 포인트로 제가 홍콩을 하나 또 찍어놨는데요. 홍콩이 아시다시피 항공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그 다음에 해운 쪽에서도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중국에 직항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트였다가 지금 그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선박들이 직기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환적항에 대한 그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고 생산지가 바뀌다 보면 허브와 스포크의 전략도 바뀌고 있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2020년, 21년 자리에 보면은 탑 25에 이제 동남아시아 포트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뭐 예전부터 좀 올라가 있었지만 그 외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이 탑 25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나라에서 생산량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이런 변화 자체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물류의 흐름이 생기는 지역으로의 물류 서비스는 쫓아가야 되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커머스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커머스에 보면 풀필먼트라는 서비스 자체가 생겼습니다. 뭐 특이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해운이라든지 해운 서비스, 항공 서비스, 뭐 복합 운송 서비스, 아니면 뭐 철도 서비스, 내륙 운송 서비스와 동일하게 하나의 서비스 카테고리로 생긴 게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영역입니다. 이커머스에서 각 고객들한테 각 제품 단위로 구비를 하고 있다가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고객의 손에까지 연결을 해주는 피킹과 패킹과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하는 것을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풀필먼트 서비스는 90% 이상이 수입 제품입니다. 수입되는 과정은 누가 맡고 있냐면 포워더들이 주로 맡고 있죠. 아니면 3PL 업체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필먼트 센터에 입고를 하고 나면 풀필먼트 업체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중소 스타트업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택배 업체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풀필먼트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되거나 해외로 저렇게 배송되는 라우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길어진 라우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집 위치의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지나고 나면 사실은 물류의 영역에서는 한 단계 벗어나서 유통의 영역으로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저 구간까지 물류의 영역이고 해외를 다시 나가는 것까지 물류의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길어진 저 채널은 길어졌는데 저거를 누가 서비스를 할 수 있냐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풀필먼트에서 고객한테 가는 구조 자체는 시간 딜레이가 생깁니다. 한꺼번에 다 판매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또한 들어오는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 팔레트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 하나씩으로 배송이 되다 보니까 저 구조 자체는 기존의 포워더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의 범주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워더들은 풀필먼트 센터에 입고하는 과정까지를 맡고 또 다른 풀필먼트 서비스 업체 자체가 나머지 구간을 서비스하는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켓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워더들은 풀필먼트 영역을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풀필먼트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포워딩 영역, 국제운송이라는 영역까지 넘어오면서 지금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이 밑에서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컨테이너 하나 박스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2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 풀필먼트 서비스 업체는 2만 개라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보의 관리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류라는 거를 SCM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말처럼 공급 사슬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전 멘처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서플라이 체인을 제품의 이동, 정보의 이동, 자금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화물의 이동만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기에 벌써 정보의 이동과 자금의 흐름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커머스 자체가 그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데이터가 데일리 단위로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발생을 시켰고, 저 포인트를 잡아가는 기업들이 물류 서비스를 맡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의 진화 부분입니다. 고객들의 저런 니즈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물류 서비스 기업들도 서비스의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화물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풀필먼트나 라스트 마일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센터라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화, 그 다음에 로봇, 드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역 자체는 어떻게 살펴보면 물류 기업의 내부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그런 수고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화주 기업과 물류 기업 사이에 저렇게 늘어난 서플라이 체인의 다양화된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데이터랑 인포메이션 자체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뭔가의 변화들이 필요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프라인 중심에서의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온라인의 대응까지를 포함한 공동 대응을 해서 향후에 미래에 대응하는 것이 맞는 물류기업의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물류기업들이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액티비티에 따라서 운송이라는 과정, 보관이나 하역이나 포장, 정보통신이라는 과정 중에서 저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나 RPA나 AI, 클라우드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기반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원활한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 물류기업들도 변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기술, 그 다음에 RPA나 AI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을 밸류링크의 사례를 통해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이 물류 서비스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플랫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커머셜 플랫폼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커머셜 플랫폼은 플랫폼의 제일 하위 단계입니다. 단순하게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일 하위 단계고요. 그 윗단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SCM 운영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데이터 플랫폼이고요.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이 안에는 RPA나 AI 기술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IoT나 AIS라는 실시간 정보 자체가 직속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과 파트너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냐면, 기존의 물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화주가 다수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포워딩 역시도 다수의 포워딩을 사용해서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을 일어나는 저런 복잡한 단계를 거쳤다고 하면, 현재 향후에 나가고자 하는 플랫폼 자체는 올리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플랫폼에 접속하고 모든 파트너들이 저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 오더를 내리고 견적을 받고 운송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고 실적 관리를 하는 모든 것 자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플랫폼 안에는 저런 국제 물류와 관련된 8가지 트레이딩이 올라가 있고요. 또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 플랫폼은 각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운영 시스템을 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링크유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밸류링크유는 중립적 위치를 가지고 저기 안에 판매자와 구매자, 모든 생태계의 사람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도 무료고요. 데이터도 무료고 기술도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연결을 해야만 글로벌리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고요. 이런 세상이 물류 세상에서 먼저 오고 있고, 한국에서 그것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위해서 커미션을 받는, 마진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래장을 만들어서 마켓에 돌려드리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고 트래킹, 선박과 항공기, 화물과 트럭, 이거를 IoT랑, 기존의 EDI가 아니라 IoT랑 AI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오토 트래킹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적 분석을 하고 있고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한 AI 기반으로 해서 항로 추천, 서비스 추천, 그 다음에 자동 주문 발주,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인터페이스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도큐멘테이션 서비스까지 확대를 하는 이것까지도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물류 기업들이 애프터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포에버 데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결과 협업을 하는 것 외에 또 하나는 상생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변화의 시대에서 위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밸류링크 남영수 대표님께서 코로나19 이후 물류 환경 변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왜 바뀌어야 하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답에도 결국 연결과 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함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자, 지금부터는 토론자 그리고 발표자분들을 무대에 모시고 저희가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오늘 하루 세션 중 마지막 세션이고 또 마지막 순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을 좀 집약적으로 또 시사점을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토론자와 발표자분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은요. 한국해양대학교 박호철 교수님, 그리고 밸류링크 남영수 대표님 발표자로 함께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정청하 삼영익스프레스 이사님, 또 신윤선 코스모 항운 전무님이십니다. 자, 우리 토론자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저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박호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 48분까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께서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저희들 이 오디오라든지 이런 게 다 잘 듣기고 충분히 화면도 잘 보이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 사태, 진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동료가 병상에 누워 있는 이런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너무나 참 이 힘든 이런 시제를 보내고 있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또 보자면은 역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그 바틀렉 현상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고 참 힘든 이런 시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물류의 원활히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점을 또 느끼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 역할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발표한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어떤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또 이 어떤 새로운 하나의 그 통찰력 이런 점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영수 밸류링크 남영수 대표님과 제 박호철 두 명이 발표를 마쳤고요. 우리 두 분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영익스프레스의 우리 정청하 이사님 소개해드릴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모 항운의 신윤선 전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윤선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성함이 윤선열에서 여성분일까 그래서 어떻게 생기셨을까 좀 이렇게 궁금했는데 우리 신 전무님 상당히 이렇게 좀 관록 있어 보이는 이런 그 남성으로 제가 새로 느끼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성스럽습니다. 예, 그런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정청하 이사님께 먼저 오늘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들어보시고 개인적인 그런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사전에 원고를 보니까
이사님께서는 또 질문을 이렇게 하셨던데 다른 하실 말씀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방금 박호철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삼양익스프레스의 정청하 이사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토론을 하는데 저는 발표를 보고 두 분이 그 발표자시니까 저희보다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실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호철 교수님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도 소위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화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2022년도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만약에 2021년도와 같은 22년도라면은 화주라든지 선사라든지 포워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정부는 또 어떻게 좀 협력을 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산항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발표 자료를 잘 봤는데 일단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 항만이 앞으로의 대세인 것 같은데 스마트 항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그 항만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만 이익이 가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영수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와 이커머스가 대세라는 내용 제가 잘 봤고요. 근데 저희들은 전통적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코비드 19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발표 자료 보면은 그 화물의 위치 추적을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인터넷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까지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플랫폼이 지금 한국의 수출 관련된 플랫폼이 우리가 알고 있는 B2C 같은 아마존이나 쿠팡처럼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발표자분들한테 각각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답변을 먼저 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케오스는 하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사실상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물류 대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크게 보자면 한 두 가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제조 분야겠죠, 그죠? 제조 분야가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 로지스틱스입니다. 제조 분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팬데믹에 따른 이 공장 폐쇄라든지 이런 그 근로자 부족에 따라서 생산의 문제가 이렇게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여기는 뭐 코로나도 굉장히 많이 창궐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하나의 베이스 국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제조 분야에 있어가지고 물류 대란이 언제 종식될 것인가, 이런 점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오히려 뭐 지금 WHO 총재께서 답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쨌든 결국 이것은 팬데믹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복귀될 때 바로 그 시점이 저는 물류 대란이 제조 분야에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정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조 분야에서는 2022년에는 어쩌면은 우리가 회복을 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로지스틱스 분야이죠, 그죠? 로지스틱스 분야는 이게 해운하고 항만 쪽으로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운 쪽은 사실상 지금 모든 해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현재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만 개선된다면은 결국은 역시 최소한 팬데믹은 내년에 종식될 것으로 저는 팬데믹에 따른 이런 물류 대란은
종식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물류 대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핵심적인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 아마 항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항만 중에서 우리가 특정 짓다 보면은 북미 지역의 항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세미나에서도 보니까 북미 지역의 대부분의 항만들이 지금 이제 감당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그 북미 지역의 항만이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력의 어떤 부족분, 이제 이탈 이런 점이 아직 복귀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더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북미 지역의 항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현재의 물량이 갑자기 서지한 이런 결과가 된 거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이 가져왔던 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자면은 북미 지역의 항만이 굉장히 몸살 앓고 있지만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하나의 캐스케이딩 이펙트가 전 세계로 흘러넘치는 이런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우리 LA 항만청장인 그 진세라코하고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아는 부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도 어떤 LA 항의 로지스틱스 책임자로 지금 이제 임명이 돼서 하여튼 그야말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이런 그 느낌은 제가 보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항만 운영 시스템 못지않게 항만의 지금 이제 수요가 지금 말해서 이 소비품들이 굉장히 현재 지금 여전히 줄지 않는 예상과는 달리 줄지 않는 이런 아주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연말 되면은 또 우리가 이제 특히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좀 픽 타임이 또 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그 경험도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뭐 이러한 하나의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조 분야든 로지스틱 분야든 아마 어쩌면은 2022년 하반기가 이 물류 대란의 종식 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 스마트 항만이 됨으로 해서 이 이익이 어떤 특정 집단에 편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아마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많이 지금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글로벌리 항만에 있어가지고의 가장 큰 화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그 디카보나이제이션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시큐리티, 그 다음에 또 이 못지않게 이게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안전이에요, 세이프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이 선박이 점점 대형화 추세가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인력의 스마트 포트에 따른 그 인력의 어떤 그 일시적인 좀 감소는 우리가 예상이 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쪽에 있는 관련된 파티들이 충분히 이 점을 좀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이사님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예, 그럼 우리 남영수 우리 대표님께 한 번 더 질문을 여기 대해서 답변을 좀 계속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2B 내년도 전망 물어보셨는데 포워딩 사업은 플렉처신이 많아야지 돈 버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돈 버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바틀럭이 많이 해소가 될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바틀렉이 해운에서 생긴 바틀렉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 쪽에서도 영향도 어느 정도 살아 있을 것 같고 운임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이 SCFI 기준으로 1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거의 한 2000포인트 정도가 향후에서는 그냥 미니멈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전에 화주 중심의 시장에서 약간 이제 운송사 중심의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포워딩 업체 역시도 조금은 숨통이 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화물 위치 추적은 지금 기술이 예전과 같이 EDI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EDI 자체도 사실은 글로벌리 한 6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술인데요. 향후의 화물 위치 추적은 AIS랑 IoT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위치를 자동적으로 끌어가는 거지 누군가가 싸주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은 지역에서 이게 가능한데, 다만 IoT 자체는 아직 보편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AIS 기반으로 선박의 위치는 100% 잡아내고 있는 반면에 저희 회사도 42만 척의 선박을 매 10분마다 위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아내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IoT는 화물에 부착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플랫폼, 말씀하신 플랫폼 중에서 제가 아까 발표드린 것처럼 커머셜 말고 실제적으로 운영 플랫폼까지 확대되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머스크가 지금 머스크 플로우라는 게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DHL의 아그이라, 그다음에 쉔커라든지 쿠넥나게 정도가 운영 플랫폼 레벨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다 커머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래시키고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은 사실 확장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외국 기업이 먼저 시장을 선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 쪽에 보면 2023년도에 한 20% 정도가 온라인 거래에 대한 예측 자료가 나와 있고, 외국은 지금 머스크 자체만 해도 25% 정도의 물량을 온라인에서 지금 접수하는 것처럼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그런 온라인화가 되고 온라인 플랫폼이 접수를 하되 조금 범위가 넓은,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위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이사님 뭐 어떻게 우리 남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이 잘 됐습니다. 예. 혹시 뭐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습니까? 우리 삼양익스프레스는 제가 알기로 우리 어쩌면은 3PL 업체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이런 업체였는데, 뭐 팬데믹 사태 이후로 어떤 특별한 이런 그 변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마케팅 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어떤 팬데믹 이후로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하나의 뭐 그런 모티브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게 따로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많은 운임도 오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지금 좀 많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새로운 그런 2022년도를 좀 준비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신윤선 전무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기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희들? 네, 잘 예. 보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 남 대표님. 저는 승선 경력 한 5년 정도 항해사르다 승선한 적이 있고요. 코스모 항문에 89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항공화물 컨솔리데이터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세션 1서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제 현업의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뭐 다르겠지만 현업에 연관된 부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서 지금 우리 세션의 그 주제가 코로나 이후 물류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뭐 이런 건데, 저는 항공화물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말 잘 못하는 저한테는 좀 다행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저 박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서 이제 부산 항만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옛날 승선 시절 생각나고 그래서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발전해서. 그런데 조금 더 언제면, 물론 이제 정치적인 논란과 경제적인 논란이 있긴 하지만 확정된 계획이니 가덕도 공항이 과연 부산 물류에 항만 물류와 연관져서 얼만큼 더 이 시너지 효과를 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나,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언급되어 줬으면 저 항공화물 전문 이 종사자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나중에 저 박 교수님 오늘 발표하신 자료 보내주시면 제가 많은 참고로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저 남 교수님한테는 미리 브리핑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저 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앞에서 쭉 설명해 드리는 거나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지식이 많지 않아서 단지 제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만 프레이트 포워딩, 그 중에서도 전문 컨설리데이터, 뭐 저희 회사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저희는 이제 항공화물에서 물량 톤내지로 1등입니다. 근데 해운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공화물 1등 그 별로 눈에 안 띄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항공화물이 차지하는 그 포션이 톤내지로다 한 0.3%에서 0.5% 될까요? 아마 인보이스 밸류로는 비싸니까 전체 밸류 한 10% 이상이 되는 걸로 짓게 되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좀 숫자의 차이는 있는데, 그 팬데믹 이후로 저희는 해운에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해운으로 운송이 안 된 물량이 항공으로 도는 그런 모달 시프트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해운료 업체들 중에서도 이 SC 컨트랙을 맺었거나 이런 데가 이제 많은 이익을 받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제 깊이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 분야에서 보면 지금 플랫폼 안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다 만듭니다. 근데 그 영향이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인 플랫폼인지 남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렇게 큰 빅데이터까지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지 그런 거 차이는 있는데, 포워더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자 물류하는 업체들도 플랫폼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네 플랫폼에다가 다른 영역 내지 그 하이 운송이라든가 이런 데를 끌어놓아서 뭐 일종의 그 협력업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까딱 잘못되면 그 밑에 시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 포워드한테 닥친 기회이면서 위기지 않을까? 지금 아까 박 교수님이 이 LA 북미 지역 항만이 갑자기 이 작년서부터 난리가 난 이유가 물량이 많아졌다라고 짚으셨는데, 일부 저희가 짚는 부분과 그 핵심으로 짚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그 항만에 난리가 난 게 물량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현지 시스템 및 사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에서. 그러니까 그 일할 사람이 누구냐면 포워더 중심이거든요.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 주니까 플랫폼이나 뭐 이런 그 온라인이 이런 뭐 이런 거가 다 붕괴가 되어 버렸죠. 어찌 보면 이론상으로는 코로나 이 팬데믹 하에서 온라인이 많이 발전되고 그렇다 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상 그 수면 하에서는 사람이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포워더들이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그 부분은 더 후퇴를 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난리를 펴도 해결이 안 되는, 한 1, 2년은 지내야만 해결이 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 온라인 이 부분은 분명히 중간에 참여자 플레이어들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 프레이 포워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화물이 코로나 이후 바뀐 게 뭐냐라고 하면 제가 간단하게 올렸습니다만은 해운에서는 차터 내지는 뭐 SC 이런 시장이 활성화됐었죠. 지금까지도 뭐 잘 되고 있고. 근데 항공화물에서는 그 부분이 좀 미약하거나 크게 발전이 안 됐거나 그랬어요. 이 부분은 오히려 상해나 홍콩이 아시아권에서 보면 더 발전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차터 내지는 BSA 블록 스페이스 어그리먼트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 형태 중에 하나는 LA로다가 여객기가 많이 다니는데 여객기가 지금 운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객기 벨리 스페이스 로어덱에다 화물을 싣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 이후 등장한 업인데, 코로나 이후 여객기가 다시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여객기를 이용한 블록 스페이스가 굉장히 활성화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해운에서도 SC 업체들이 더 도전적으로 대들을 텐데, 이제 이 부분이
항공화물 시장에 이제 대두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될까? 형태는 조금 바뀌지만 이런 블록화되는 현상, 스페이스의 블록화된 현상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발표자님들께서 특별히 질문을 던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항공화물 입장에서 변화되는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항공화물 파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전무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 이 해상 항공 현재 그 변화된 상황을 정확하게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우리 전무님 우리 남영수 대표님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 혹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우리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무료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기업이라면 누구나 다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게 목표인데 무료로다가 그 어려운 프로그램 이게 저희도 좀 개발을 해봤는데 개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이나 이게. 근데 그걸 무료로 제공하면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프로핏이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전무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항공 쪽에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항공이 사실 플랫폼화도 좀 많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대리점 체제로 에이전트 체제로 운영을 하던 형태다 보니까 해운하고 항공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이제 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이제 마켓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냥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무료라고 선포한 것 자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모든 파티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렇게 참여를 해야만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서 마켓에다가 던져드리자라는 의미였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의 거래 아니면 데이터를 트랜잭션 시키면서 받는 돈, 그 다음에 아니면 기술을 전가시키면서 받는 돈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인 업체는 지금 다른 플랫폼은 그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라 저희는 그거를 서비스 영역이라고 선언을 해버렸고요. 그러면 어떤 데서 수익을 만들어내냐면 그런 체인들이 다 연결이 되고 나면 그 체인을 이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길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지금 만 4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동안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고 파트너들을 참여를 시키고 파트너들은 거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였냐면 이커머스 물류라는 영역입니다. 뭐냐면 데일리로 수십만 건이 내려오는 서비스 오더를 국내 수입, 해외 수출, 풀필먼트, 라스트 마일에 직구, 역직구까지를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한테 제공을 해드리는데 서비스 오더가 한 기업에서 10만 건, 20만 건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 안에 들어와 있는 파트너들한테 추가적인 물량을 밀어드리면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커머스 물류라는 그런 서비스 영역이고 저희가 그 네이밍을 ICF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크로스보더 트랜스포테이션, 국제 운송과 풀필먼트를 인테그레이션한 서비스입니다 라고 해서 거기 안에는 국제 운송, 통관, 내륙 운송, 그다음에 풀필먼트, 라스트 마일에 관부가세, 환급까지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서비스를 하기를 원하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셀러나 리셀러들, 제조기업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가능한 것 자체가 플랫폼이 있고 그 안에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다른 모델로 이용하는 저희도 하나의 사용자로서 이용하는 그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삼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를 무료화시키는 것 자체에서 부담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 대표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에서 그런 거 서비스를 하신다는데 아까 설명해 주시는 중에 중립성을 살짝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참여자들이 지금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 창출이 된다고 가능하다 하셨을 때 과연 참여자들이 자기의 영역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우려, 중립성을 끝까지 믿어줄까? 뭐 이런 우려에 대한 대책 내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반론 뭐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저희 회사 서비스 참여자 중에는 조단위 매출을 하시는 업체들도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 업체들이 들어와시는 이유가 저희한테 주는 그 파트너사들의 레이트가 화주사한테 그냥 오픈이 됩니다. 그게 오픈북 방식으로 해가지고 레이트가 오픈이 되고요. 나중에 그걸로 해서 인보이스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일반적인 포워딩을 하시는 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차지라든지 관리 비용 때문에 별도의 커미션이란 걸 붙여서 판매를 하시는 반면에 저희는 판매자의 레이트를 그냥 오픈해서 오픈북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서비스 차지를 누구한테서 받냐면 화주한테서 받습니다. 화주한테 사전에 계약된 오픈 서비스 차지를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 파트너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하나의 영업 채널이 되는 거죠. 오픈되어 있는 영업 채널을 통해서 팔고자 하는 가격에 그다음에 팔고자 하는 물량 자체를 받아가지고 운송을 하시는.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화주 기업은 그걸 통해서 비용 세이브를 하는 모델, 파트너들은 저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한 회사가 아닌데 마치 한 회사인처럼 네트워크를 권고하게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저희는 그걸 통해서 매출액과 수익을 만들어내서 저희가 하려는 것 자체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자는 게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외국의 DHL이나 페덱스나 이런 업체들은 자기들만의 온 네트워크 가지고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한번 경쟁해 보자라는 게 저희들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저희 회사의 수익화 모델은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이용을 하지만 그거 안에서 또 다른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는 윈윈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회사의 수익화 모델들의 특징입니다. 네, 다음 기회에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 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기회가. 예, 언제든지 환영이고 저희 내자께서도 항공 포워딩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코스모 쪽의 그런 그 위대한 전략과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늘 듣고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불러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 전무님과 우리 또 남 대표님 그 대화를 쭉 들어보면서 이것은 두 분께서 좀 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물류 발전을 위해서 만나가지고 진지한 이런 그 대화를 좀 더 진행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뭐 해운기업이라든지 포워드에 종사를 아주 오래전에 했지만은 우리 남 대표님 오늘 발표하신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가 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은 현재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의 또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적 수출입 기업들도 선박을 못 구한다든지 또는 또 항만에서 또 선박 정기성 이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1년 6개월간 이런 팬데믹 하에서 많은 생각을 해왔죠. 이러한 모든 현재 하나의 이 점은 우리가 싱귤레리티냐 특이점이냐 아니면은 이게 새로운 하나의 뉴 노멀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 부분이 우리가 이것을 어쩌면은 새로운 하나의 뉴 노멀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이런 부분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 이 글로벌 물류를 우리가 논하는 우리들로서는 우리들이 더욱더 큰 이런 지혜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거를 좀 모아서 우리 좀 더 이번 참에 또 새로운 물류 강국으로 한 단계 더 앞서가는 그런 기회다. 기회로서 활용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인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전무님하고 오늘 정 이사님
멀리서 어떻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오늘 이 주제에 어울리는 아주 상당히 그 밸류블 저기 중요한 이런 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별 뭐 다른 애니 뭐 더 이상 코멘트가 없으면은 이거로 세션을 마치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전무님? 네, 좋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오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담 같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제가 이 사랑과 스마일, 웃음,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의 이 연대감, 서로 어울려서 우리가 어떤 결속을 다지는 이런 연대감, 저는 이 세계가 우리가 모더나라든지 뭐 파이저보다 더 강력한 이러한 면역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여서 술을 많이 마시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서로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웃고 또 우리가 더욱더 손을 맞잡는 이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했고 끝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물류 시대로 나아가면서 이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상생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류 강국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지요. 더불어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내년 피아타 2022 총회를 또 공고히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피아타 2022 총회 때 부산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